제 이름은 윤서진이에요. 올해 32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답니다. 남편 강태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어요.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게 태준의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그를 바라봤어요. 임신 6개월의 불편한 몸이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걸 말릴 순 없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제가 말했을 때 태주는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답니다. 우리 아기한테 다녀오겠다고 돌아오면 아기 이름 같이 짓자고 말했어요.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이가 산에서 추락했다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강민준이 서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태준이가 정말 죽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추락 당시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즉사했다고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위로처럼 덧붙였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태주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답니다. 뱃속 아기가 걱정되었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왔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유산이라고 말했어요. 충격으로 인한 조기 유산이라고요. 남편과 아이를 이틀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는 시댁에 머물렀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여기가 서진이 집이라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절대 다른 데 가지 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태준과 결혼하면서 시댁이 제 유일한 가족이 됐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에 살면서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태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었어요.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식사했는지 확인하고 외출할 때는 꼭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민주는 저한테 늘 친절했어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제 차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명절 때는 친정이 없는 저를 위해 일부러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형수를 생각하는 착한 시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서진아 하고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민준이랑 재혼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되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민준이랑 재혼해 달라고, 그게 태준이를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시동생이랑 재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했어요. 손을 꼭 잡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태준이가 남긴 재산이 많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예금, 부동산까지 합치면 15억 정도 된다고요. 그게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남자랑 재혼하면 그 재산이 다 남한테 넘어간다고,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제가 민준이랑 재혼해야 하는 이유가 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가족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민준이랑 재혼하면 태준이 재산이 우리 집안에 남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태준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원할 거라고 했어요. 자기 재산을 남한테 빼앗기는 것보다 동생이 형수를 보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된다고, 30대 과부가 혼자 살기엔 세상이 험하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친정도 없고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바빴고 직장도 없었어요. 태준이 재산으로 먹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어색하게 허락했어요. 민준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형수님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도 고민 끝에 결심했다고요. 민준은 말했어요. 자기가 평생 형수님을 보호하고 싶다고요. 형이 못다한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형수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형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못하겠지만 평생 책임지고 싶다고, 그게 형에 대한 자기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친구는 기겁을 했어요. 시동생이랑 재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독립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시댁에 의지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혼자 결정하는 것도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었어요. 태준이 재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혼자 관리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재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답니다. 형식적인 결혼일 뿐이라고, 부부관계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생각했다고, 태준이도 기뻐할 거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했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랑 재혼이라니 처음 보는 일이라고 수군거렸죠. 저는 하얀 드레스 대신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어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계약식 같았답니다. 민준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거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시댁에서 계속 살기로 했답니다. 다만 방만 태준의 방에서 민준의 방으로 옮겼어요. 민준은 제가 편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손도 잡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가문이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재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 테스트기로 2주를 확인했답니다. 임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잘했다고,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온다고 울먹였답니다. 저도 기뻤어요. 3년 전에 잃었던 아기 생각이 났답니다.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낳고 싶었어요. 민준도 조심스럽게 기뻐했어요. 형수님 몸조리 잘하라며 회사 일도 일찍 끝내고 왔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고 민준은 착한 남편이었어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임신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민준이 출근한 후에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민준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그냥 영수증이려니 하고 펼쳐봤는데 영수증이 아니었답니다. 메모였어요. 민준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답니다. 형수님 임신약 마이너스 매일 아침 식사 후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민준이 제 임신약 복용 시간을 메모해 놨을까요? 혹시 제가 잘 먹는지 확인하려는 걸까요? 그냥 친절함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뒤지는 걸 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서진이 영양제 잘 챙겨 먹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요. 임신 중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제 서랍을 뒤질까요? 그냥 물어보면 될 텐데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아기가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자연 임신이라고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그럼 됐다며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답니다. 왜 갑자기 인공수정 얘기를 하신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의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며 의사들이 원래 이것저것 묻는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민준의 메모, 시어머니의 서랍 뒤지기, 의사의 질문. 전부 우연일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형수님이 의사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증거가 없으니 의심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증거요?
저는 더 들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민준이 방문을 열기척이 났어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챙겨준 임신 영양제를 먹으려다가 문득 멈칫했답니다. 혹시 이 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슬쩍 영양제를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먹은 척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저는 몰래 그 영양제를 약국에 가져갔어요. 약사님한테 이게 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약사님은 영양제를 자세히 보시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일반 임신 영양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요. 정확히는 약국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인 걸까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회사에 간 사이였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태준의 사진들이었답니다. 등산하는 사진, 회사에서 찍은 사진, 저랑 찍은 사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진에 빨간 펜으로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특히 태준 얼굴에요. 그리고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답니다. 태준이 죽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날짜들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민준이 형 사진에 X자를 그었을까요? 상자 밑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작은 노트였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민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이 미워. 형은 항상 모든 걸 다 가져. 부모님 사랑도, 회사에서의 인정도, 예쁜 형수님도.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말했어. 형이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거라고. 형수님도, 재산도, 집안도. 결심했어. 엄마 말이 맞아. 형은 없어져야 해.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살인 계획이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 죽기 일주일 전 날짜였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 하나. 내일 형이랑 등산 간다. 엄마가 준비 다 해놨대. 이제 끝이다.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민준이 태준을 죽였다고요? 시어머니랑 함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이, 저를 보호한다던 민준이 사실은 형을 죽인 살인자였다니요. 그렇다면 저랑 결혼한 것도, 저를 임신시킨 것도 전부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급히 노트를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노트 하나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임신 5개월이에요. 뱃속 아기는요? 만약 제가 신고하면 민주는 감옥에 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텐데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태준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동생과 어머니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와 민준이 제가 눈치챈 걸 알면 저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태준이 산에서 떨어지는 꿈, 민준이 태준을 미는 꿈, 시어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는 꿈을요. 임신 6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심하라며 보냈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경찰서로 갔답니다. 상담을 받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시길 노트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경찰관은 말했답니다. 당시 등산 기록, 목격자 진술 혹은 자백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절망했어요.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죠? 3년이나 지났는데요. 경찰관이 조언했어요. 일단 조심하라고,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신고하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증거를 모으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서 오랫동안 거리를 걸었어요. 배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디 갔었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났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웃었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민준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가 기대된다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그 손으로 형을 밀었을까요? 그 손으로 형을 죽였을까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민준 씨, 형님이 돌아가신 날 같이 등산했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답니다. 응, 형이랑 같이 갔었다고요. 저는 또 물었어요. 그럼 형님이 떨어질 때 같이 있었냐고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잠깐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웠다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났다고 말했답니다. 거짓말이에요. 노트에는 분명히 계획을 세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는 척하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형님이 불쌍하다고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태준의 원수를 갚겠다고요. 뱃속 아기한테도 약속했답니다.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고 민준이 출근한 틈을 이용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설명하죠? 시어머니 방은 늘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열쇠를 화장대 서랍에 숨기는 걸 본 적이 있었답니다. 침대 밑을 더듬어서 여분 열쇠를 찾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드시거든요. 저는 빠르게 방을 둘러봤답니다. 어디부터 뒤져야 할까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답니다. 옷 사이사이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엔 화장대였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답니다. 세 번째 서랍 맨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천으로 쌓여 있었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천을 펼쳐보니 작은 금고였어요. 금고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시도해 봤답니다.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지 생일, 태준 생일. 전부 틀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민준의 생일이요. 저는 민준의 생일 6자리를 눌렀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보험서류. 저는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태준의 사망보험금 지급 명세서였어요. 금액은 10억 원이었답니다. 수령인은 박순자와 강민준.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았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잖아요. 태준이 죽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는 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살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서류를 더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발견했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태준의 결혼 반지였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어요. 태준이 죽던 날 이 반지가 사라졌었거든요. 경찰이 시신을 수습할 때 반지가 없다고 했어요. 추락하면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반지는 여기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죠? 추락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사진이었답니다. 태준이 산 정상에 서 있는 사진이요. 그런데 사진이 이상했어요. 태준 뒤로 흐릿하게 누군가가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뒷모습, 민준이었어요. 민준의 등산복이 분명했답니다. 빨간색 재킷은 민준이 자주 입던 거였어요. 이 사진은 태준이 떨어지기 직전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민준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사진과 반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어요. 특히 보험금 명세서는 여러 장 찍었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두고 금고를 잠갔어요. 그리고 방을 나와서 열쇠를 도로 침대 밑에 놨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찍혔어요. 이제 경찰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불법으로 시어머니 방에 침입한 거잖아요. 이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상담받았던 경찰관님께 사진을 보내드렸답니다. 경찰관님은 사진을 보시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3년 전 등산 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심하라고, 만약 용의자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위험할까요? 경찰관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증거를 숨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요. 특히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답니다. 저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제게 인사했답니다. 형수님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아기는 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아기도 잘 있다고요. 하지만 민준을 보는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랐답니다. 저는 음식을 보며 망설였어요. 혹시 음식에 뭔가 탔을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안 먹냐고, 입맛이 없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답니다. 민준이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형수님, 아기 위해서라도 잘 드셔야 한다고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긴장했어요. 혹시 제가 방에 들어간 걸 눈치챘을까요? 금고를 만진 흔적이 남았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누가 집에 왔었니? 제 심장이 철렁했답니다. 들킨 걸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다고요. 왜 그러냐고 되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냥 현관 신발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제가 오늘 택배 받느라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날카로웠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안쪽에서 잠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방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답니다. 민준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왜 민준이 새벽에 제 방에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뭔가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서진아, 오늘은 집에서 쉬지 말고 친정에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외출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임신 중에는 더더욱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에 다녀오라니요? 저는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왜 친정에 가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거절했어요. 친정에 갈 곳이 없다고,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 지으며 그래라고 했어요. 점심때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칼에 베었다고 했어요. 저는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손을 보니 생각보다 깊게 베었더라고요. 저는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드렸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서진아, 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들킨 걸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숨기는 거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눈을 피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방에 들어갔었지? 저는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금고 위치가 조금 달랐어. 누가 만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켰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뭘 봤어? 뭘 알아냈어?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다가왔어요. 대답해. 뭘 봤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그냥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통장밖에 없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웃음 같지 않았답니다. 그래? 정말 통장밖에 못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서진아, 너도 알다시피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태준이 재산도 다 여기 있고 내 뱃속 아기도 우리 집안 혈육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협박인가요?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비밀을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제 배를 쓰다듬었답니다. 아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그들이 알아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관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들켰다고,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요. 경찰관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지금 바로 집을 나오라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요. 경찰서로 오면 보호해주겠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도망치려다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기회를 봐서 탈출해야 했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뭔가 속삭였어요. 저는 듣지 못했지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답니다. 그리고 민준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부터 방문은 열어두고 자. 임신 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도와줄 수 있게. 저는 항변했어요.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안 돼. 혹시 모르니까 문 열어두고 자. 이건 감시예요.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확인하러 왔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핸드폰과 지갑을 챙기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저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걸었답니다. 현관까지 가야 해요.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켜졌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형수님, 새벽에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저는 변명했어요. 그냥 물 마시러 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핸드폰과 지갑을 든 제 모습이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서진아, 너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민준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갔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하실이었어요. 민준이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놔달라고, 이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민준은 저를 작은 방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요. 저 임신했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임신한 거 아니까 걱정 마. 아기는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근데 넌 좀 여기서 반성해야겠어. 저는 절망했어요. 감금당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창문도 없었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핸드폰은 아직 주머니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저는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먹어. 아기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다고,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바닥에 놓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차갑고 어두운 지하실에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태준의 원수를 갚아야 했어요. 저는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탈출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있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왔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해줬답니다. 하지만 항상 감시했어요. 도망갈 틈이 없었어요. 민주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형수를 지하실에 가둔다는 게 양심에 찔리나 봐요. 넷째 날 저녁이었어요. 문이 열렸는데 시어머니가 아니었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속삭였답니다. 저 강미란이에요. 민준 오빠 동생. 신우이였어요. 저는 미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미란이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미란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미란이 설명했어요. 자기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집을 나왔다고요. 10년 전 미란은 약혼자가 있었대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약혼자가 등산 사고로 죽었어요. 오빠 민준이랑 함께 갔다가 추락했다고 했대요. 민준은 살았고 약혼자는 죽었어요. 미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약혼자는 등산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실족할 리가 없었어요. 미란이 조사했대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약혼자에게 10억 원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고 수혜자가 미란이었다는 걸요. 만약 미란이 약혼자와 결혼한 후 그가 죽으면 보험금이 미란한테 가고 결국 강씨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약혼자가 결혼 전에 죽어서 보험금은 약혼자 가족한테 갔대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고 미란을 원망했답니다. 미란은 그때 깨달았대요. 어머니와 오빠가 약혼자를 죽였다는 걸요. 재산 때문에요. 미란은 증거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눈치챘대요. 그리고 미란을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집 나가라고, 아니면 미란도 사고를 당할 거라고요. 미란은 무서워서 도망쳤대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어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온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미란이 대답했어요. 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미란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을 받았대요. 오빠가 형수랑 재혼했다는 소식을요. 그리고 형수가 임신했다는 것도요. 미란은 즉시 알았대요.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가 없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확신도 없었다고요. 혹시 자기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언니가 지하실에 감금당했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미란이 설명했어요. 민준이 술 먹고 친구한테 전화했다가 실수로 미란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우연히 들었다고요. 미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지금 나가야 해요. 엄마랑 오빠는 언니를 계속 가둬둘 거예요. 아기 낳을 때까지요. 저는 물었어요. 그 다음엔요? 미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기 낳으면 언니를 죽일 거예요. 사고로 위장해서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 때 우연히 들었대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을요. 시어머니가 말했대요. 첫째 며느리는 쓸모없었어. 아이도 못 낳고 죽었지. 이번엔 제대로 골라야 해. 첫째 며느리요? 태준한테 전처가 있었나요? 미란이 설명했어요.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본인이 말하는 허상이라고요. 아마 과거에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게 며느리였을 거라고 추측했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집안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미란이 재촉했어요. 언니, 빨리 가요. 지금 엄마랑 오빠는 밖에 나갔어요. 1시간 후에 돌아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참았답니다. 미란이 저를 이끌고 지하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으로 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돌아온 거예요. 미란이 급히 저를 뒤쪽으로 밀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저희는 부엌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달려갔답니다.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담장이 있었어요. 넘어야 했어요. 미란이 먼저 넘어가고 저를 끌어올렸답니다. 임신한 몸으로 담장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배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담장 너머로 떨어졌어요. 미란이 저를 받쳐줬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거기 서.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큰 길로 나왔어요. 미란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님한테 말했어요. 경찰서로 가달라고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길에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탈출했어요. 드디어 탈출했어요. 미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언니. 이제 안전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님이 저희를 맞이했답니다. 제가 전에 연락했던 그분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하실에 감금당했던 것, 미란이 구해준 것,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요. 경찰관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요. 박순자와 강민준을 긴급 체포하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답니다. 증거가 충분할까요?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찍어둔 사진들, 미란의 증언, 그리고 지하실 감금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일단 체포하고 조사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보호시설에 머물렀어요. 미란이 옆에 있어줬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관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답니다. 박순자와 강민준을 체포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난 건가요? 하지만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이라고요. 그들을 유죄로 만들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미란이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저는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그때 경찰관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언니 뱃속 아기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경찰관님이 설명하셨어요. 혹시 임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박순자가 조사 중에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민준 아이가 아니야. 태준 아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 아이가 아니라고요?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순자가 자백했다고요. 언니를 인공수정으로 임신시켰다고요. 태준의 정자를 미리 냉동 보관해뒀다가 언니가 잠든 사이에 병원에 데려가서 인공수정을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언니, 진정해요.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요.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DNA 검사를 받았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로 태준의 아이라면, 그럼 이 아이는 제가 잃었던 아기의 동생인 건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경찰관님이 제게 알려주셨답니다. 뱃속 아기는 강태준의 아이가 맞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공수정으로 임신시킨 거예요. 민준과의 관계는 거짓이었어요. 미란이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울지 마요. 아기는 죄가 없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태준의 아기예요. 제가 3년 전에 잃었던 아기 대신 태준이 제게 준 선물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기를 꼭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태준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순자와 강민주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강태준의 죽음은 사고였고 저를 감금한 건 제 안전을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이 강력하게 공격했어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들, 보험금 명세서, 태준의 반지, 민준의 노트, 그리고 미란의 증언까지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임신 9개월이 됐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법정에 서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검사님이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10년 전 시아버지의 사망 진단서였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됐어요. 하지만 검사님이 재조사를 의뢰했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시아버지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된 거예요. 10년이 지났지만 머리카락 샘플에서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시아버지도 살해당한 거였어요. 박순자한테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왜 남편을 죽였냐고요. 박순자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국 자백했답니다.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아챘대요. 아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요. 박순자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독극물을 타서 죽였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 여자는 남편까지 죽인 거예요. 검사님이 계속 추궁했어요. 그럼 강태준은요? 왜 큰아들을 죽였냐고요. 박순자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냉소했답니다. 태준이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자기 가족만 챙기고 동생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없애기로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검사님이 물었어요. 인공수정은 왜 했냐고요. 박순자가 대답했어요. 태준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했대요. 태준이 재산도 많았고 능력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죽었고 태준의 아내인 저는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재혼이었대요. 저를 민준과 재혼시켜서 집안에 묶어두는 거요. 그리고 태준의 정자로 임신시켜서 완벽한 혈통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몸서리쳤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그저 번식 도구였던 거예요. 검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서진 씨는요? 서진 씨도 죽일 계획이었냐고요. 박순자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답니다. 물론이죠. 아기 낳으면 필요 없어요.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 거였어요. 법정이 또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박순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강민주는 살인방조 및 감금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진통이 왔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했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드라기였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태준의 아기예요. 우리 아기예요. 아기 이름은 자유라고 지었어요. 저와 아기가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였답니다.
아기를 낳고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아기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태준의 재산으로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미란이 자주 찾아와서 도와줬어요. 육아가 처음이라 서툴렀는데 미란이 많이 가르쳐줬답니다. 어느 날 검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기를 미란한테 맡기고 검사님을 만났답니다. 검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추가 조사 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25년 전 박순자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대요. 당시 박순자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강태준의 할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당시에는 사고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대요. 당시 10살이었던 이웃집 아이가 봤다고 해요. 그 아이는 박순자가 할머니를 밀었다고 증언했대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말이라서 믿지 않았답니다. 검사님이 그 목격자를 찾아냈대요. 지금은 35살이 된 그 사람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할머니를 밀었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전부터 박순자는 25년 동안 사람들을 죽여온 거예요.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을 다시 열 거라고요. 추가 기소를 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한다고요. 박순자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주 저는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엔 아기를 안고 갔답니다. 검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뱃속 아기가 태준 씨의 아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경찰이 알려줬을 때라고요. 그 전까진 민준의 아이인 줄 알았다고요. 검사님이 또 물었어요. 지금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하다고요. 태준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판사님이 박순자한테 물었어요. 할 말 있냐고요. 박순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가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모든 게 가문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25년 동안 최소 5명을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인공수정 강요,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셨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순자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사형이라니요. 저도 놀랐답니다. 민주는 추가로 징역 5년을 더 받았어요. 총 17년형이 됐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사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한테 말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스했어요. 봄이 왔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봄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아기 자유와 함께 해변 마을로 이사했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마당도 있었어요. 마당에는 장미를 심었어요. 태준이 좋아하던 꽃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면서 태준을 생각했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정말 잘 컸어요. 닮았죠? 웃는 모습이 당신 꼭 닮았어요. 저는 태준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뒀어요. 자유가 자라면서 아빠를 알 수 있게요. 미라는 서울에서 일하지만 주말마다 찾아와요. 자유를 정말 예뻐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미란이 말했어요. 언니, 나도 용기 냈어. 10년 전 약혼자 사건을 재조사 신청했어. 저는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미란의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밝혀졌답니다. 미란의 약혼자도 민준과 박순자한테 살해당한 거였어요. 민준은 감옥에서 추가로 징역 10년을 더 받았어요. 이제 총 27년형이 됐답니다. 미란은 울었어요. 약혼자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란을 안아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자유는 첫 돌을 맞았어요. 저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답니다. 미란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자유는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어요. 머리 좋은 아이가 될 거라며 모두 웃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유를 재우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 자유 돌잔치였다. 행복한 하루였다. 태준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분명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3년 전 태준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집안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진실을 밝혔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 자유와 나, 그리고 태준의 영혼도 이제는 평화로울 거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느 별이 태준일까요? 저는 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잘 지내요? 우리 자유 정말 예쁘죠? 당신 닮았어요. 매일 당신 이야기해줘요. 자유가 크면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그 집안의 진실을 미리 알아챘다면 당신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유를 잘 키우는 거라는 걸요. 당신 아들 제가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카페를 열었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카페 이름은 태준의 꿈이었어요. 태준이 살아있었다면 하고 싶어 했을 일들을 제가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윤서진 씨 맞냐고요? 저는 놀라서 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답니다.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봤다고요.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남편이 장모를 학대했대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대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고, 장모가 치매라서 헛소리한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대요.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체포됐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이야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줬다고요.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다고, 용기 내셔서 훌륭하다고 말했답니다. 여자가 가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니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책을 쓰기로요. 6개월 동안 책을 썼어요.
2번 시집온 며느리 마이너스 나는 어떻게 살인 가족에서 탈출했는가 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책에는 제 경험을 낱낱이 담았어요. 태준의 죽음, 민준과의 재혼,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감금, 탈출, 그리고 재판까지요. 책을 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책이 출판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서점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편지, 응원하는 편지요. 저는 가능한 모든 편지에 답장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들 상담을 해줬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피해자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용기가 생긴다고요. 저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3년이 지났어요. 자유는 이제 4살이 됐답니다.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자유는 아빠 사진을 보며 물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자유가 또 물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자유를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요. 자유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나도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해요. 저는 자유를 안아요. 그래, 넌 이미 착한 아이야.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와 자유, 그리고 미라는 태준의 무덤을 찾아갔답니다. 무덤 앞에는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제가 심어둔 장미였어요. 자유가 장미를 보며 말했어요. 예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쁘지? 아빠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자유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모았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자유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자유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자유가 이렇게 컸어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 아기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무덤을 떠나면서 자유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웃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를 보며 웃으실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태준 무덤에 다녀왔다. 자유를 처음 데려갔다. 자유가 아빠한테 인사했다. 6년이 지났다. 태준이 죽은 지 6년.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무서운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겼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다. 자유와 나, 그리고 미란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아픔은 남아있다. 태준을 잃은 슬픔, 그 집안에서 겪었던 고통. 하지만 그게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의하는 건 우리가 이겨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자유에게 말해줄 거다. 내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아빠를 지키려고, 너를 지키려고, 진실을 밝히려고 싸웠다고. 그리고 너도 강한 아이가 되라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더 이상 2번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윤서진이다. 자유의 엄마이고 태준의 아내이고 생존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유롭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자유의 방으로 갔어요. 자유는 곤히 자고 있었답니다. 저는 자유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우리 아기.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아름다운 밤이었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준, 보이시나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주신 자유 정말 소중하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마치 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왔고 하루가 시작됐답니다. 점심때쯤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윤서진 씨 맞냐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책 읽었다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자기도 시댁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거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가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저는 그게 제가 겪은 고통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는 거요. 그날 저녁, 자유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물었어요. 자유야, 엄마가 자랑스럽니? 자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최고예요.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자유가 자랑스러워.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해변을 걸었답니다. 자유가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자유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저는 자유를 안았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웃었어요.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싸워서 얻은 거라는 걸요. 평화, 자유, 그리고 사랑. 더 이상 두려움도, 감금도, 거짓말도 없었어요. 저는 자유로웠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웠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이겼어. 나도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하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힘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윤서진. 일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태준, 보고 있나요? 우리 해냈어요. 우리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자유예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준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약속해요. 안녕,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태준의 대답 같았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자유와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에 오시면 더 재밌고 많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